안녕하세요. 당신은 돈과 행복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한 실버타운에서 새 삶을 시작한 윤미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갈등, 재산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삶의 기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이곳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터전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시장 가는 길목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 무렵에는 거실 창문으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런 평온한 날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저는 저녁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하거나 주말에 얼굴을 비추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바쁘게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큰딸 지원이는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막내 아들 지훈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느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신경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한 번은 지원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가슴 한켠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지원이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실버타운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거기 되게 좋대요.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많고 엄마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엔 지원이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집을 떠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가 보여준 사진들이 저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실버타운은 마치 리조트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만발했고 주민들이 함께 요가를 하거나 요리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 저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꽤 많은 돈이었죠.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과 연금을 계산해 보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경기 지방에 있는 작은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초기에 함께 마련한 소중한 땅이었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이 땅이 사라지면 남편과의 추억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그 땅 팔면 안 돼요. 제가 이 결정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막내 아들 지훈이가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와의 추억인데 그냥 돈으로 바꾸는 건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큰딸 지원이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그 땅을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돌볼 수 없잖아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제 선택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이제 내 삶을 위해 조금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 땅을 팔고 난 뒤 저는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마포구 집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고르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만질 때마다 남편과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입주 당일, 저는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후회만 남을 거야. 저는 실버타운에 들어서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들어선 실버타운은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입주 첫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정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이미 결정한 이상 후회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놀랐다.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크고 작은 분수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긴 정말 다르구나. 주변을 둘러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짐을 방으로 옮기던 중 옆집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중년 여성, 바로 옆집에 사는 김연애 씨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연이라고 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연희의 환한 미소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감사해요. 저는 윤미자라고 해요. 아직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연희는 나를 데리고 실버타운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여긴 요가 수업하는 곳이에요. 제가 다니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면 더 재밌을 거예요. 여긴 카페인데 분위기가 참 좋죠? 가끔 여기서 글 쓰는 분들도 있어요. 연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연희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는 실버타운의 생활이 완벽하다고 자주 말했지만 가끔 말을 멈추고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뒤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공터에서 몇몇 주민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았다. 저 사람들 자주 보이던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 그냥. 여긴 다들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그 말을 곱씹어 있다. 왜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지?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실버타운이었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실버타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요가 수업에서는 연희 덕분에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를 맛보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 간의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특히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박상우 씨라는 중년 남성은 내게 이상한 말을 건넸다. 여기 생활은 참 좋아 보이죠? 하지만 오래 있다 보면 본 모습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너무 겉모습만 화려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겠지. 새로운 만남과 숨겨진 이야기를 마주하며 나는 또 다른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남 실버타운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산책을 나섰고 늘 가던 정원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김연애 씨의 아파트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고급스러운 시계가 눈에 띄었지만 그의 행동은 뭔가 수상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를 지나쳤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일부러 연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연희 씨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연희 씨, 아침에 산책하다가 집에서 나오시는 분을 봤어요. 혹시 아는 분인가요? 연희 씨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오래된 친구예요. 잠깐 차 마시러 들렀어요. 그 대답은 너무 가볍게 들려서 그런지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그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자 씨, 혹시 최상현 씨 알아요? 최상현이요? 누구죠? 김연애 씨랑 요즘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요. 알고 보니 최상현 씨는 실버타운 내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공한 사업가로 지금은 아내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아내가 자주 외출하는 동안 그가 연희 씨와 가까운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둘이 그냥 친구라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주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연희 씨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에 심경을 써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정원에서 연희 씨와 최상현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연희 씨의 얼굴에는 미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친구라더니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실버타운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드문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연희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연희 씨, 혹시 상현 씨랑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연희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현 씨는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제가 이곳에 입주할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마운 마음에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희 씨의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최상현 씨와 연희 씨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도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감정과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내 삶은 더 복잡해질 뿐이야.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제 삶에 집중하기로.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성남 실버타운에서의 첫 몇 주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실버타운은 단순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친절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입주민들은 매일 정원을 산책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를 하며 마치 이상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건 실버타운 입주민들 사이의 미묘한 경쟁심이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라운지는 원래 내가 가장 먼저 써왔는데 요즘은 자리가 너무 빨리 차더라고요. 여기 카페의 새 메뉴는 별로더라. 그래도 내가 예전에 다니던 호텔 카페보단 나아. 입주민들끼리의 대화는 은근히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이나 과거의 지위를 은근히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는 자녀가 해외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별잔이 몇 개인지 자연스럽게 흘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런 이야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어딘가 모르게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여기에선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릴까? 실버타운에서의 갈등이 명확히 드러난 건 어느 주민 회의에서였습니다. 회의는 원래 정원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점점 재정 문제로 논의가 옮겨갔어요. 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제가 보기엔 필요 없는 곳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비용을 줄이면 누가 손해를 봐요? 다들 이 시설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회의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특히 가장 부유한 몇몇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니 결정권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단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긴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돈과 권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특히 새로운 입주민이 올 때마다 기존 주민들이 마치 조사를 하듯 그 사람의 배경을 물어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 어디 출신이래요? 무슨 일 하셨다던데? 아, 그 집이 우리보다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오기 전엔 외로움이 문제였지만 여기선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이 또 다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 정원에 앉아있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뭐였지?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였는데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일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실버타운 자체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내가 나답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성남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딸 지원이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막내딸 수진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였죠.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늘 반갑게 받던 전화였지만 곧 이어지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가요? 변호사를 만났다고요? 무슨 일이래? 저는 놀란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언니가 엄마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려고 땅을 파신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재산 분배 문제를 변호사랑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 말로는 엄마가 요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강하고 책임감이 많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한 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었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어요. 경기 지방에 있는 땅을 탈 때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내다 다진 땅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랬을 뿐인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네. 그 땅은 저와 남편이 젊었을 때 함께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홀로 관리하기 어려워졌기에 과감히 팔기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지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원의 목소리는 다소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땅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팔아버리셨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답했어요. 지원아, 엄마가 너희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 땅을 남겨두면 너희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엄마가 혼자서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버타운에 오면서 엄마도 조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했단다. 지원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덧붙였어요. 엄마가 결정한 게 틀렸다면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내 삶에서 조금은 주도권을 갖고 싶었어. 대화는 끝났지만 지원과의 관계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산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수지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아왔던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이어가며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실버타운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차를 마시며 나는 잠시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적한 오후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치고 주변엔 입주민 몇 명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다. 바로 옆집에 사는 김연애 씨였다. 그녀가 또 다른 주민과 나누는 대화였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내 이름이 언급되었다. 별표, 미자 씨 딸이 있잖아. 지원인가? 얼마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 그 땅, 경기 땅 말이야. 그거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 별표.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동안 그 말을 곱씹으며 귀를 의심했다. 지원이가 연희 씨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연희 씨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별표. 내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모르겠다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미자 씨는 이 사실 아는지도 모르겠네. 딸들이 뭔가 따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 별표.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연희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연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지?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희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내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부터 그녀는 내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요가 수업도 함께 다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걸까?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볼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이 정말 연희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도 나를 속이려는 의도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며칠 뒤 연희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이웃이기에 무작정 의심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연희 씨, 저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그러며 미자 씨, 무슨 일이세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가 들었는데 연희 씨가 제 딸 지원이 땅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연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아, 그거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지원 씨가 잠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였는데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그 말투가 너무 가볍게 들려서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연희와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실버타운에서의 인간관계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관계의 무게가 외로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기로.
나를 보고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실버타운에서 김연희와 최상현에 대한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다. 처음엔 그저 둘이 친한 친구 사이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특히 연희가 상현을 재정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자 씨, 들어보셨어요? 연희 씨가 최상현 씨한테 부산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했다던데 그거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들려온 이야기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연희가 상현에게 투자를 권했다니, 그리고 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니, 이게 사실일까? 며칠 뒤 나는 연희와 상현이 실버타운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둘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고 상현은 뭔가를 추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연희 씨,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투자 안 했을 거야. 당신 말만 믿은 게 내 잘못이지. 상현 씨, 나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연희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친절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비밀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 뭔가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 이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내 가족과의 갈등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큰딸 지원은 더 이상 나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실버타운 내의 작은 공원에서 나와 마주 앉은 그녀는 결국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그 땅을 타신 것도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엄마는 이제 우리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실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재산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요. 지원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내린 결정이었다. 며칠 뒤 나는 모든 자녀들을 내 집으로 불렀다. 이 갈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 여기 온 이유는 다 알겠지? 큰딸 지원과 막내딸 수진, 그리고 아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그 땅을 탄 건 너희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 내 삶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어.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결정을 했더니 오히려 너희 사이에 갈등이 생겼구나.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만약 이 재산이 너희를 갈라놓는 원인이라면 나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남긴 것이 너희에게 짐이 될 바에는 그게 없어지는 게 나아.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모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시간은 내 삶을 위해 쓰기로. 그동안 나를 위해 내려온 결정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음을 믿으며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쌓아가기로 했다. 실버타운이라는 곳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의 갈등 역시 시간과 진심을 통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나름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곳의 분위기가 나를 짓눌렀다. 겉으로는 모두가 친절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사람들 사이의 은근한 경쟁심과 복잡한 관계는 나를 지치게 했다. 게다가 가족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창문 너머로 실버타운의 정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별표, 내가 여기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별표.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나는 답을 내렸다. 별표, 이곳을 떠나자. 나를 위한 결정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별표.
결점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데는 계약 위약금도 문제였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접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불확실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이곳에서 느끼는 답답함이었다. 이웃들 간의 갈등, 특히 김연희와 최상현의 관계에서 드러난 숨겨진 이야기들은 나로 하여금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재산 문제로 인한 불안은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조차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게 했다. 결표, 여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외로워질 뿐이야. 결표. 결국 나는 실버타운 사무실을 찾아다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직원들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한 후 나는 가족들에게 그 결점을 알리기로 했다. 집에서 따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락해 시간을 잡고 함께 모였다. 큰딸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결점을 하셨어요? 여기가 엄마한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지원아, 여기가 편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엄마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곳이야.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 막내딸 수진도 말했다. 그럼 엄마, 나중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다시 마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마도 작은 원룸을 구해서 조용히 살 거야. 내가 더 이상 큰 집이나 화려한 곳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 그냥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어.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실버타운을 떠나기 전날 나는 짐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있고 실버타운에서 새로 산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몇 가지 중요한 물건만 챙겨 작은 트럭에 실었다. 그날 밤 나는 실버타운의 정원을 마지막으로 걸었다. 여전히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곳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사를 마친 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자리를 잡았다. 비록 실버타운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셨다. 아이들도 가끔씩 찾아와 주었다. 지원은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보다 내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는 듯했다. 수지는 주말마다 자주 들러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주었다.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화려해 보이는 곳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단연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다. 처음엔 아무도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나는 그저 아이들도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큰딸 지원과 막내딸 수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이었다. 수진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결표, 엄마, 언니가 변호사를 만났대요.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요. 결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이야기야? 결표. 언니 말로는 엄마가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면서 재산 관리를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원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늘 책임감 강하고 자식들 중 가장 어른스러웠으기에 나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뒤 나는 모든 자녀들을 내 집으로 불렀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대화는 금세 감정적인 언쟁으로 변해버렸다. 지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결표. 엄마,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땅을 파신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우리 가족의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혼자 결정하시고 팔아버리신 거잖아요. 별표. 수진이 지원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별표, 언니, 그건 엄마의 결정이었잖아. 왜 그걸 문제 삼는 거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엄마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별표.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자 아들 지훈도 한마디 했다. 별표, 우리 모두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하지만 지원 누나 말도 이해는 가. 엄마가 갑자기 큰 결정을 내렸으니 우리도 놀란 거잖아. 별표.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별표, 그만해라. 내가 너희를 모이라고 한 건 서로 싸우라고 한 게 아니야. 별표. 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별표, 내가 그 땅을 판 건 더 이상 혼자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건 맞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였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처럼 재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별표.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 말했다. 별표.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가진 나머지 재산은 모두 팔아서 너희 셋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겠지. 별표.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별표.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별표. 그날 이후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선택이 그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아이들을 모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결정했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안도감으로 차 있었다. 더 이상 누가 손해를 봤다거나 누가 더 가졌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거실에서 나는 결정을 다시 한번 알렸다. 별표. 엄마가 생각 끝에 결정한 거야. 지금 남아있는 재산을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 별표. 그러자 지원이 즉각 반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단호했다. 별표. 엄마,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언니로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 돕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더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별표.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둘째 수아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별표. 언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나도 내 권리를 주장해야겠네요. 언니는 언제나 자기만 희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나도 내 몫을 더 받아야겠어요. 별표. 지원과 수아가 서로 말다툼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다. 아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나를 쳐다봤다. 별표. 엄마, 이렇게 하면 결국 싸움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뜻대로 하세요. 별표. 그러나 지원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별표. 지훈아, 너는 막내라서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힘들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내가 엄마랑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별표. 수아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별표. 그럼 나란 지훈이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언니, 우리가 힘들지 않았던 줄 알아요?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별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웠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옳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별표. 그만해라. 별표. 나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아이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결표,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탓하면서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면 너희가 더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너희를 더 힘들게 만든다면 엄마는 재산을 아예 포기하겠다. 모두 팔아서 다른 곳에 기부해버릴 거야. 결표. 나의 말에 방아는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각자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깊이 고민했다.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의도가 오히려 상처를 남긴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던 건 아닐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재산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아이들이 재산 문제로 서로 대립하며 감정이 격해질 때 둘째 딸 수아가 나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다. 결표, 엄마. 이건 엄마의 결정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엄마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언니가 자기만 희생했다고 말한다면 저도 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결표.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결표.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엄마 가까이에 남았어요. 언니처럼 멀리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지훈이처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 있으려고 많은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는 항상 언니 뒤에 있어야 하죠? 결표. 수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원은 화가 난 얼굴로 즉각 단답했다. 결표. 그럼 내가 했던 일이 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엄마를 돌본다고 했지만 그게 내가 해야 할 도리였잖아. 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없었어? 내가 너희 둘 다 학교 보내느라 포기한 건 왜 말 안 해? 결표. 수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결표. 언니, 왜 항상 자기가 최고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자기만 희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포기한 게 많아요. 언니가 책임졌다던 많은 일들, 엄마 곁에 없으면서 다 할 수 있었겠어요? 결표. 두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동생들을 챙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고, 수아는 그 이후로 자신이 엄마 곁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을 언급하며 언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두 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고통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만든 가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이 내 탓처럼 느껴졌다. 수아가 나를 향해 말했다. 결표, 엄마. 저는 언니가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엄마가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언니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표. 지원은 수아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결표. 그래, 엄마가 결정하시겠지. 하지만 내가 말한 건 내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야. 그걸 내가 뭐라고 할 권리는 없어. 결표. 나는 아이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들의 감정이 너무 격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니 이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결국 내가 끼어들었다. 결표. 너희 둘 다 그만해라.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다. 하지만 오늘 너희가 이렇게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 같구나. 결표.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아 오래전의 시간을 떠올렸다. 지원이 동생들을 돌보며 고생했던 기억도, 수아가 내 곁에 남아 희생했던 시간도 모두 내게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탓하며 과거의 희생을 들춰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족에게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상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에게 모두 모여 다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다.
내가 아이들을 모아 재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했을 때 그저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두 딸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대했던 평화로운 대화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그날 거실에서 두 딸이 서로 원성을 높이며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결국 손을 내리쳐 타짜를 3개 쳤다. 결표, 그만 좀 해라. 결표. 갑작스러운 내 행동에 아이들은 놀라 멈춰섰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꺼냈다. 결표, 엄마가 이 모든 걸 왜 하는지 너희가 정말 모르는 거냐? 엄마는 너희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라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결표. 나는 말을 하면서도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결표,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돈이 있으면 너희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돈이 너희 사이를 더 멀게 만들었어. 만약 너희가 돈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싸운다면 엄마가 가진 재산을 다 버린다 한들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결표.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원도 수아도 더 이상 나에게 단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거라고는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지원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느라 힘들어했을 것이다. 수아는 내 곁에서 희생하며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훈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늘 중립을 지키려 애썼겠지. 결국 나는 그동안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아이들을 다시 불러 앉혔다. 이번엔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었다. 결표,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너희가 힘들었던 순간들, 각자 포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엄마가 다 알아주지 못했어. 별표. 나는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다. 별표, 지원아, 내가 동생들 챙기며 고생한 거 엄마가 다 알고 있다. 너도 어렸을 땐 내 삶을 즐기고 싶었을 텐데 엄마 대신 집안의 큰 기둥 역할을 해야 했겠지. 수아야, 너도 엄마 옆에 남아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을지 안다. 내가 한 희생도 결코 작지 않아. 그리고 지훈아, 내가 동생들과 누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별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결표. 엄마는 이제 너희가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만약 너희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하겠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겠다. 별표. 내 말이 끝난 후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지원은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내 손을 잡았다. 결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랑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결표. 지원도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결표. 엄마, 저도 생각이 짧았어요. 사실 저도 힘들었지만 수아나 지훈이가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미안해요. 결표. 그들의 사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 재산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왜 가족인지, 서로를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가족이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줄 존재라고 나는 평생 믿어왔다. 하지만 요즘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 간의 갈등이 멈추지는 않았다. 큰딸 지원은 여전히 내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원과 단둘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표, 지원아. 엄마가 이렇게 결정한 게 너한테는 불만일 수 있겠지만 엄마는 너희 모두를 생각한 거야. 별표. 그러자 지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표. 엄마. 저는 그냥 제 역할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동생들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을 엄마가 더 알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불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우리 셋을 똑같이 대하려고만 하셨잖아요. 결표. 지원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늘 지원의 희생에 감사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 그녀는 내가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둘째 수아도 내게 자주 찾아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다. 내가 전화하면 항상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결표. 수아야, 너도 지원과 같은 마음인 거니? 결표.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바빠서 그래요. 결표. 그녀는 이유를 돌려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언니와의 갈등 때문에 나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아는 지원을 여전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원에게 더 기울었다고 믿고 있었다. 언니와의 논쟁 이후로 수아는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 같았다. 막내 지훈은 형편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 역시 점점 가족과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물어보면 별표. 엄마, 그냥 다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표. 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의 말에서 어떤 깊은 무관심이 느껴졌다. 이제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면 모두가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작은 생일 파티라도 가족 모두가 모였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별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별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가족이 이전처럼 서로 웃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던 날들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은 비록 냉랭한 관계로 남아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 재산 분배를 끝낸 후 나는 아이들 중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이들 곁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전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했다. 전주는 내가 젊었을 때 잠시 살았던 곳이다. 그 시절에는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옥을 빌려 지냈다. 마당 한켠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고 집 안에서는 햇살이 환히 들어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정원 한쪽에 국화꽃을 가꿨다.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다. 옆집에 사는 단 여사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다녀오며 나에게 신선한 야채를 나눠주곤 했다. 미자 씨, 오늘 상추 좋아 보이죠? 내가 조금 가져왔어요. 나는 그 친절에 늘 고마워하며 작은 된장이나 김치를 담아 주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았다.
실버타운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가족 갈등은 이제 내 일상이 아니었다. 대신 매일매일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소설과 에세이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책 속에서 만난 글들은 마치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같았다. 그렇게 전주에서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지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겁고 슬퍼 보였다. 별표, 엄마, 잘 지내세요? 별표. 나는 평소처럼 담담히 대답했다. 별표,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어때? 별표. 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별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별표.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별표, 지원아, 괜찮다. 엄마는 너희가 각자 잘 지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별표. 지원과의 대화를 끝낸 후 나는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 심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큰 위안이었다. 가족이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주의 조용한 삶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그 노력과 희생이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돈과 재산이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가진 땅과 재산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주장하며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다. 그 과정에서 사랑과 신뢰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전주로 떠나기로 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들의 삶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 그들이 스스로 성숙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기다리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 싶다.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돈과 재산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과 사랑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